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개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한국교육사를 시작할 겁니다.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에서 교육발달사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은 뭐 이런 것들 다루냐 하는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시험에 한국사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한국교육사는 진행하기가 좀 평이 또 용이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국교육사 형식적 교육에 대한 기록은 바로 삼국시대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나 삼국시대라고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에게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고구려에서만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가벼운 그 교재를 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삼국시대의 교육, 고대 국가의 교육에 보면은 치인, 말하자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또 삼국시대는 통일 신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복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사 양성도 가미가된, 사실은 무인 양성을 적었습니다만은 치인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 옳으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형식적 교육기관이 등장하면서 교육의 내용은 주로 유교 중심의 중국식 모반 교육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국시대부터 처음으로 형식적 교육, 학교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 대한 기록은 고구려에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자, 삼국의 교육. 삼국의 교육은 다른 건 차치하고, 삼국의 교육의 특징은 형식적 교육의 등장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 교육의 등장이다. 그런데 단 기록은 고구려만 남아있다는 것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면서 우리가 보면은, 자, 삼국의 교육을 정리를 해보시면, 삼국의 교육 첫 번째, 고구려에서는 태학은 오히려 교육학보다는 한국사에서 더 중요한 개념을 갖습니다만, 소위 태학, 371년에 근초고왕에 의해서 고구고랑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이 등장해서 체제 정비를 단행을 합니다. 소수림왕 2년 372년에 인재 양성을 위한 태학을 설립하고 체제 정비를 위한 율령을 반포하고 사상 통일을 위한 불교를 수용하지 않습니까? 바로 372년 소수림왕 2년. 이 교육학에서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형식적 교육기관에 대한 기록이자 최초의 국립대학의 개념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당이 등장하죠. 경당은 몇 년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427년 평양의 장수왕의 평양천도 이후 경양각지의 설립을 권장했던 최초의 사설교육기관, 427년 이후 최초의 사설 초등교육기관의 의미를 갖는 것이 경당이 되겠는데, 경당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경당은 다른 의미를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적었지만은 40페이지를 열면 경당에서의 교육 내용은 통경습사였어요. 유교 경전에 달통하고 통경습사, 유교 경전에 달통함으로써 지적 교육, 정의적, 도덕적 교육, 그리고 습사, 활쏘기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더라도 그야말로 사냥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활쏘기 때문에 호연지기도 기르고, 그런가 하면 신체적 발달도 도모하는, 결국에 오늘날로 본다면 이 통경습사라고 하는 교육 내용은 전인교육이고, 그 당시의 만으로 본다면 통경을 통한 문, 그리고 습사를 통한 문무 겸비인의 양성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에서 이런 정도를 가지고 가시면 큰 하자가 없을 것이고, 다음에 백제나 신라에는 형식적 교육기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일본에 전파한 문화의 수준이나 또 많은 오경박사라고 하는 이런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는 걸 볼 적에 대단히 높은 수준의 교육이나 문화가 존재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추정만 할 뿐이지 아직까지는 기록이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백제에는 상자평을 수상으로 하고, 그리고 육자평을
정무직으로 두고 있는데 그중에 교육을 담당했던 관서는 바로 정무직은 내법좌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세기 성황 때에는 왕정사무를 담당하는 12개 부서와 국정사무를 담당하는 10개 부서에서 22개 행정관서를 재정비하는데 그중에 사도부가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관서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백제에는 행정기관은 남아있으나 형식적 교육기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해서 여러분들 거기 41페이지에 어떤 백제의 교육에서는 관장부서에서 정무직으로서 내법좌평과 그리고 6세기 성황 때 만들어진 22 행정관서 중에 사도부라는 기록을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숙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식적 교육기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 화랑도 교육을 통하여 그 당시 교육이 어떠했었는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여러분들이 화랑도 교육을 가지고 당시 교육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랑도 교육은 산청 경계를 벗삼아 이끌어가는 마치 생활 속의 비형식적 생활교육으로만 설명을 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석장사 뒷뜰에서 발견된 임신 서기석을 분석해 보면 어린 화랑들이 나라에 충성을 하고 친구들 사이에 신의를 지키면서 유교 경전도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볼 적에 대단히 높은 수준의 교육 또는 강한 교육열이 존재했을 것이고 분명히 이름은 남아있지 않지만은 형식적 교육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랑도 교육의 특징이죠. 자, 교재를 보시면 화랑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의 비형식적 생활교육이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귀족 중심의 생활교육이다. 그렇죠? 귀족 중심의 생활교육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족층의 생활교육이다 해서 그런 점에서 귀족 중심의 생활교육이라는 점에서 서양의 기사도 교육과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임신서기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페이지를 4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두째 줄에 6세기 초 진평왕이 신청왕 때 원광법사가 두 화랑에게 나왔던 세속 5개 우리가 앞에서 보고 있죠? 그거 면접 시험과 더불어 같이 가져가시면서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두째 줄에 문무견빈의 양성. 그 때문에 이 화랑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교육이었다. 산천경계를 벗삼아 활쏘기 말타기를 즐기면서 동시에 임신서기석의 내용을 볼 때 유교 경전도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기록하는 걸로 볼 때 무만 숭상은 것이 아니라 문과 무를 같이 숭상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무견빈의 바로 그런 점에서 화랑도 교육은 고구려의 경당과 유사하다. 그리고 근대교육의 효시라고는 원산학사의 교육 내용과 유사하다.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육 내용과 그 방법 나와 있지요. 실생활 속의 생활교육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생활 속의 비형식적 생활교육 그런 점에서 오늘날 보면 국토순례단이나 독일의 후조운동 이런 것과 성격이 유사하다. 그래서 이 화랑도 교육 그러면 생활 속의 왜냐하면 그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비형식적 생활교육 국토순례단이나 보이스카우트나 독일의 후조운동과 유사하다. 귀족 중심의 생활교육이다. 그런 점에서 서양의 기사도 교육과 유사하다. 그런가 하면 문무일치의 교육을 실시했다. 그런 점에서 고구려의 경당이나 또는 근대교육의 효시인 원산학사와 유사하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문제에서 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능이라든지 언제 국가단체로 공인됐는가 하는 것은 5세기 진흥왕 때부터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북국 시대의 교육이 나와 있죠. 남북국 시대의 교육. 남북국 시대의 교육에서는 남북국 교육. 사실은 이 고대 국 시대의 교육. 남북국 시대의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북국, 유득공의 발해고를 통해서 처음 나오는 용어가 되겠는데, 다음은 통일신라의 교육을 보면은 통일신라 역시 첫 번째 우리는 국학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신문왕 2년 682년에
소위 적어도 신라 왕계보 21명은 암기를 해야 되지요. 내놀자소 집업진하니 진진선진 무문신 무열왕 문무왕 다음에 신문왕 2년 682년에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시키고자 하는 그 왕권 강화의 의도가 국학의 설립으로 등장을 합니다. 국학의 설립에서는 소위 입학자격 그리고 수업연한 우리가 보면 입학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15세 이상 30세를 원칙으로 하는 귀족 자제로 한다. 귀족 자제로 한다는 점에서 바로 이 국학의 입학 자격을 가지고 통일 신라를 포함한 고대 국가의 사유인은 폐쇄형 사유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보다는 친족의 신분적 지위에 의해서 모든 사유 생활이나 정치와 정관계의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이 있다는 점에서 폐쇄형 사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업연화는 9년을 원칙으로 하는데 9년을 원칙으로 하되 자질이 이끌어갈 때는 예외적으로 연장시킬 수도 있다. 이런 건 뭐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커리큘럼 교과 내용은 당연히 유교 경전을 가지고 이끌어가되 그 중에 공통과목 암기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42페이지 제일 밑에 3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공통과 제일 밑에 공통과목으로서는 3과 모두 논어와 효경을 공통 필수로 했다. 그리고 그 바로 윗줄 그리고 국립대학이면서 자팍 특히 산학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만 자팍도 교육했다는 것으로 볼 적에 교육 내용은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하지만 자팍도 있었다. 공통 필수로서는 논어와 효경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3페이지로 나오면 입학자격과 수업연한이 나와 있으면서 그리 특히 여기 나오는 바로 안 적었군요. 문묘가 최초로 설치되었다. 교과 내용은 소위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하되 여기 자팍도 같이 수업을 했다. 그 중에 공통 필수가 논어와 효경이다 했고 그다음에 문묘가 처음으로 설치된 것이 바로 국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거 있지만 이런 정도 한국사와 더불어 간지 공부를 해주시고 다음에 독서 삼품과 독서삼품과는 바로 원성왕에서 원성왕 4년 788년에 신라 하대의 두 번째 왕이죠. 원성왕 4년 788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788년이라는 연도를 단순히 보지 마시고 어떤 788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신라의 하대 왕위 쟁탈 전으로 그야말로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고 농민몰락이 가소가 되고 그 농민반란이 일어나면서 원종예농안 등이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호족이 등장하면서 그중의 이합 집단을 통해서 후삼국이 형성되는 신라 하대는 8세기 말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세기 말부터 9세기 그리고 10세기의 후삼국 900년부터 견훤의 후백제, 궁예의 후고구려가 900년, 900일, 10세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8세기 말, 9세기, 10세기 초까지를 우리는 신라 하대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 한국사와 같이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지러워지려고 하는 과정에 다시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오직 왕실과 국가에만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원성왕의 의도가 독서 삼품과로 이렇게 현실화되었습니다만 보수적인 진골 유직의 반대에 의해서 현실화 뜻대로 이루어지진 못하고 단순히 국학의 졸업시험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은 유교 경전에 관한 지적 수준을 가지고 3품으로 나눈다 했지만 실제 운영은 4품으로 운영됐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유교 경전의 수준을 가지고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눴지만 모든 사상가의 사상에 달통한 사람은 특별 채용을 했다. 특별 임용을 했다 해서 특품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3품이지만 실제 운영은 4품으로 운영되었다. 또 하나 공통 필수 과목에는 효경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거기 효경 따로 적지 않죠. 굵은 글씨 있지만 상품에도 효경, 중품에도 하품에도 모두 효경이 있죠. 그래서 독서 삼품과의 공통 필수 과목은 효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밑에 내용은 한국사에서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북국 시대의 발해에도 국립대학이 바로 국립대학이 있고 국립대학은 여러분 잘 아시는 주자감이 있죠. 주자감이 있고 그리고 교육을 관장하는 관장부서 발해에서는 이 관장부서가 중요시 되는 것은 뭐냐면
발해도 역시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모방하였으나 삼성육부와 발해만의 독자성을 가지고 운영되었다. 즉 좌사정, 우사정을 두고 정당성에 소위 대내상 밑에 좌사정, 우사정을 두고 이원적 통치체제로 3부씩을 각각 맡아서 통할하도록 했다. 그리고 육부의 명칭이 당나라나 고려, 조선과는 달리 유교 덕목을 통해서 표현되었다. 그때 발해에서 교육을 담당했던 부서는 어딘가? 라고 할 적에 예부가 아니라는 거. 예부가 아니라는 거 한국사에도 배우셨겠지만 예부가 아니라 의부라는 것을 별도로 해서 43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한국사에서 잘 배웠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되겠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겠어요.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를 합쳐서 우리는 남북국시대를 합쳐서 고대 국가라고 하는데 고대 국가의 대표적인 교육 사상가로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국사와 교육학을 같이 겸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역시 뭐니 해도 원효 아니겠습니까? 원효. 원강 세속 5개를 만들어 제시했던 원강, 또 원강은 또 수나라의 진평왕의 명을 받아 수나라에 가서 걸사표를 바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세속 5개 원강도 삼국통일 전에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삼국통일 이후에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어갔던 원효, 불교의 이해 기준을 제시했다. 또 불교 종파들의 통합을 도모했다. 일심사상이나 원흉교통사상, 화쟁사상. 불교 5교 중에 법 성종을 경주 분황사에서 개창했다. 또 불교 대중화를 도모하면서 아미타 신앙과 정토종을 이끌어갔다. 또 그런가 하면 교육학적으로 어떤 문자를 통한 교육을 이끌어가기보다 어떤 제도권 건물 속에서 형식적 교육을 이끌어가기보다 비형식적인 생활 공간 범위 내에서 시청각 교육, 주로 청각이죠. 무예가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서 요즘 같으면 쇼미더머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 랩을 통해서 대중교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바로 시청각 교육이라는 말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원효가 되겠습니다. 원효는 누구에게 배워서 터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당나라의 유학을 가던 중에 먹었던 물 한 모금이 바로 각성을 이루죠. 내적 자각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교육방법 4번에 44페이지 4번에 원효 보면은 자학 자습에 의한 내적 자각을 중시했다.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했다. 이런 단어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 첨지하고 단답이기 때문에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우리가 고대 국가에서 중요시 되는 교육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고려시대의 교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교육. 고려시대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립대학, 맞으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국공립학교 중에 국립대학을 국자감이라고 하는데 국자감이 만들어지는 것은 나라가 만들어진 918년하고도 80년 가까운 70몇 년이나 지난 993년에 가서야 992년, 923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 국립대학이었습니다. 대해, 정광, 경성 6대 성종 때 만들어진 국립대학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45페이지에 있는 특징 나와 있지요. 국립대학인 국자감은 양과로 크게 두 개 유학부와 자학부로 나눠지되 유학부에서 국자학, 대학, 사문학으로 나눠지고 자학부에는 유학, 서학, 산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답이기 때문에 배경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서울에서 가르치는 경사 6개의 단과다. 맞으면 단과다 해서 경사 6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국자감의 입학 자격은 고대 국가인 통일신라의 국가과는 달리 평민 이상이면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폐쇄형 사유에서 개방형 사유로의 전환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자감의 입학 자격이 되겠는데 이 국자감의 입학 자격은 분명히 평민 이상도 입학 자격은 있으나 그러나 신분별 전공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방형 사유로 전환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데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폐쇄형 사유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평민 이상이면 입학할 수는 있으나 국제학을 전공을 하려면 3품 이상, 태학을 전공을 하려면 5품 이상, 사문학을 전공을 하려면 7품 이상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그 자제가 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민은 입학할 수가 있으나 전공은 자학만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학은 유학, 서학, 산학은 8품 이하의 관리나 평민들에게 전공이 허용되는 학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국립대학인 이 국자감에는 장학,
재단이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예종 때 만들었던 장학재단을 우리가 양영고라 하고 또 이 국자감에는 나중에 문벌 귀족 사이에 워낙 사립 교육기관인 12공도 12개의 사립 교육기관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인재가 유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재를 유입하고자 하는 관학진흥책으로 예종은 국자감에도 고시반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교시반을 관학칠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하시고 보시되 역시 국립대학이니까 문묘가 설치되어 있었다라는 거 역시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중요 표시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등교육기관으로서는 서울에 있는 이부학당, 동부학당과 서부학당, 동서학당이 있었는데 이 서울에 있던 중등교육기관은 고려 말에 가서는 이 중등교육기관이 정몽주의 건의에 의해서 오부학당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 오부학당은 조선시대까지 연결되다가 조선 3대 태종 때 북부학당이 삭제됨으로써 동서 남부학당과 중부학당에서 사부학당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게 바로 조선시대의 서울에 있는 한양에 있는 중등교육기관 사학 4개의 학당이다 해서 사부학당의 준말로 넉사자를 쓰는 사학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려시대부터 지방에도 중등교육기관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지방에 있는 고려 조선에 걸쳐서 지방에 있는 중등교육기관 중등학교를 향교라고 합니다. 향교는 고려조선 똑같이 지방 유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향교에 문묘가 설치되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지방의 중등교육기관으로 향교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국공립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립교육기관으로서는 사립고등교육기관이자 전문적 과거준비기관이자 일명 구제학당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려지던 사설고등교육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사학 12공도라고 합니다. 사학 12공도는 주로 출제위원이나 과거감독관이라고 불리는 지공거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국자감이 시설이 좋고 아무리 국자감이 양영고를 통해서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과거 출제위원이 직접 학원 설립하고 직접 강의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고려과거의 특징인 좌주문생관계. 그의 감독관과 그의 합격자는 평생을 부자의 연을 맺고 정치적 후원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이런 제도를 좌주문생관계라고 하는데 바로 사학 12공도가 바로 그런 제도의 중심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자감의 대우의 예우가 좋다 해도 많은 고려의 인재들은 12개의 귀족의 학교인 12공도에 입학하기 위해서 태를 맺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겠어요? 당연히 관악인 국자감의 쇠퇴가 나타나고 당연히 그를 통해서 배출되는 왕의 신화, 소위 왕권의 약화가 초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런 그 사학 12공도가 융성할 때는 특히 문벌 귀족 사이가 꽃을 피던 문종조 이후가 이런 시대가 되겠는데 그런 과정에 교육개혁을 통한 왕권 강화책 또는 공교육 내실화 정책으로 제시되는 것을 관학진흥책이라고 합니다. 6번에 관학진흥책의 얘기가 나와 있죠.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교육개혁을 통한 왕권 강화책 또는 공교육 내실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관학진흥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숙종연간에 있었던 서적포, 우리가 볼 때는 요즘 뭐 인쇄 또는 출력기 또는 뭐 이런 제본하는 이런 많은 집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단히 심각하고 어려운 거였어요. 그러자면 일일이 필서를 해야 되는데 필서는 공간이나 시간 자체도 주어지지 않고 중요한 것은 역시 예종입니다. 예종은 관학진흥,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국자감을 국학으로 계층을 하고 그리고 국자감의 교시반을 운영했는데 관학칠제를 설치하고 그리고 학생들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두었는데 그 장학재단을 양연고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연구소로서 청영각, 보문각을 두어서 국자감 학생들의 학습 열기를 북돋는 이런 과정을 예종 때 이끌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인종 때에는 국자감을 재정비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그게 바로 경사육각,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유학부 3개, 국제학, 대학, 사문학, 잡학부 3개, 유락, 서학, 산학으로 정비, 정립된 것이 바로 인종 때의 관학진흥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역대 왕조 또 각각의 역대 왕조마다 각각의 국왕이 이끌어가는 교육계획은 모두 관학진흥책이고 공교육 내실화 정책입니다.
사학 12공도에 대한 관학진흥책은 특히 숙종, 예종, 인종이 중심이 되겠고 그 나머지 모든 국왕들도 관학진흥을 도모를 합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충렬왕 때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안하그 건의로 양영고가 부실해졌기 때문에 서막전을 모금하고 이런 것도 있고 교재는 적지 않았지만 여러분 한국사에서 본 것처럼 공민왕의 왕권강화에서 나오는 교육제도 과거제도의 정비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관학진흥책의 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제도는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고려의 과거제도, 둘째 비중은 약합니다만 고려의 과거제도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과거제도로서 4대 광종, 태해, 정광, 경성, 목한이 4대 광종 때 처음으로 후주 사람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고려의 과거제도의 특징은 문과만 있었다라고 문무로 본다면 무과는 없었다. 사실은 1391년에 만들어집니다만 그 당시의 실세는 이성계 세력이기 때문에 단지 제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지 고려의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제도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과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문과, 승과, 잡과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문과를 중심으로 하는데 문과는 제수럽과 명경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수럽이 주로서 제수럽의 합격자는 약 6,000여 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명단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명경업은 약 450명 정도의 명단이 남아 있는 걸 때 주된 과거는 제수럽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된 과거는 또 그런가 하면은 음서가 있습니다. 과거를 통하지 않고서도 관직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제도로서 음서가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음서의 두째 줄 47페이지 과거 합격자들보다 오히려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과거 합격자의 명단이 있는데 재상의 반열에 올라가면 그들의 명단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상의 반열에 오면 전혀 출처를 모르는 사람들의 명단들이 재상에 막 나오는 걸로 볼 적에 아마 그들은 음서 출신자들로서 재상 반열에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고려시대는 과거 합격자보다는 음서 출신자들의 지위가 대우가 훨씬 더 높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초점을 주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인 사상가들로서 해동공자 최충 사학 12공도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학 12공도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문종 때 경정전식가가 만들어지던 문종 때 만들어진 해동공자 최충의 문헌공도가 되겠어요. 문헌공도를 왜 구제학당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생긴 나머지도 일반적으로 구제학당에 불러주냐면 교과 내용이 사서 오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제자를 써서 아마 사서 오경이라는 9개 과목에 대한 강의실이 따로따로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해 보는 겁니다. 이 해동공자 최충은 특히 조교제도 활용을 강조했고 그리고 계절마다 교육의 효과를 고려해서 소위 학과 여름에 냉장고도 에어컨도 없는 시절에 방 안에 가둬놓고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근처에 절에 방을 빌려서 소위 승방을 빌려서 거기에 모여서 노래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울가에 발을 담그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런 효과적인 교육제도도 강조했던 것이 해동공자 최충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학습에서 흥미 위주의 놀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요즘에는 삼행시 이런 거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촌농이 떨어지기 전에 금친대까지 초가 놓기 전에 시 대규를 만들기 각촉 부시와 같은 흥미를 고려한 교육을 강조한 사람이 해동공자 최충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양이 나와 있죠. 안양 충렬왕 때 서막전 양영고가 부실해지니까 서막전을 만들어서 인재 양성을 도모했던 이 안양은 특히 강조되는 것은 충선왕 때 연경에 충선왕이 만들었던 만건당을 통해서 고려와 몽고의 그 학자들이 교류를 할 때 그 과정에서 성리학을 도입했던 이 사람이 안양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성리학 도입에 대한 기여가 나중에 16세기에 우리 역사상 최초의 서원이라고 하는 백운동 서원 나중에 소수서원으로 바뀌죠. 바로 소수서원의 배양이 되는 분이 바로 여기 나오는 흥학양연을 강조했던 안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은 이색 선생은 현대적 교육관을 주장을 하는데 그 당시 불교적 관점과 성리학적 관점이 서로 대립구조를 이룰 적에 유심 불심 동일관을 주장했던 이런 사람으로서
이 목은 이색 선생은 문무견비인의 양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48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그렇게 해서 친한 관계였던 이성계에게 건의를 해서 무과 설치를 주장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서 3391년에 무과를 설치하게 했던 사람이 목은 이색 선생입니다. 그다음에 당대 제1의 성리학자이면서 무과 설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문무일치란 말을 목은 이색에게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대적 교육적 관점에서 목은 이색은 교육 방법론으로 바로 교육 교수 5단계설을 주장을 했고 또 개성 존중의 교육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포운 정몽주 대학과 중용을 특히 강조하면서 특히 동서학당으로만 되어 있는 중등교육의 인재 양성의 범위를 넓혀서 5부학당으로 설치하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포훈 정몽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방법론으로 보다 효과적인 걸로써 적어도 가르치는 사람은 박학다식한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박학신문을 주장했던 사람이 포훈 정몽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역사로 본다면 수없이 많은 교육 내용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고려 시대까지의 교육은 이 정도 하시면 큰 부담 없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라고 봅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선 이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